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무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아파치 MXNet으로 배워보는 딥러닝이라는 주제로 딥러닝이 무엇인지,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리고 딥러닝을 위하여 어떤 프레임워크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연 중 질문이 많으실 수 있으신데요. 질문은 언제든지 해 주실 수 있으시고, 전체 사용자에게 답변이 된 질문은 검은색으로, 질문자 본인에게만 공개된 답변 내용은 붉은색으로 돌아오게 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머신러닝, 딥러닝이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딥러닝과 관련된 아마존 AI 서비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분석에 사용이 많이 되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살펴본 후, 이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딥러닝 프레임워크 중 아파치 MXNet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패션 엠니스트라는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이미지 분류하는 예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각각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인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지능으로만 풀 수 있던 문제를 시스템이나 컴퓨터를 사용하여 풀기 위한 그런 기술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인공지능의 한 분류로 머신러닝, 즉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하여 해당 문제를 풀고자 하는 기법이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딥러닝은 어떤 것일까요? 딥러닝은 역시 머신러닝의 한 분야입니다. 머신러닝은 굉장히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는데요. 그중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학습을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딥러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슈퍼바이스드 러닝과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으로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요. 우선 슈퍼바이스드 러닝이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데이터가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가 있는데 학습 데이터에는 인풋 값과 그 다음에 인풋 값에 해당하는 레이블 값, 라벨 값이 있습니다. 인풋 값이란 대체로 문제를 의미합니다. 라벨은 답을 의미를 하고요. 여기 예제에서는 인풋 값으로 어떤 사진이 주어졌습니다. 사진 안에 답은 강아지입니다. 개, 레프라도라는 종의 개를 바로 라벨로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사진에 어떤 객체가 있는지 알아맞추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준비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으시고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돌립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해당 인풋에 대한 프리딕션을 얻죠. 프리딕션을 얻었는데 처음부터 학습이 잘 돼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강아지가 있는 사진을 집어넣었을 때 프리딕션이 고양이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즉 레이블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프리딕션 값이랑 실제 정답이랑 비교를 하여 틀릴 경우에는 재학습을 시키는 모델 조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작업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처음 보는 데이터에 대해서 꽤 정확한 프리딕션을 낼 수가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슈퍼바이스드 러닝입니다. 반면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은 무엇일까요?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은 문제는 있으나 답은 달려있지 않는 데이터를 통해서 어떠한 패턴을 검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인풋 데이터가 있다 라고 하면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수행했을 때 어떤 것들이 클러스터를 이루는지, 어떤 것들이 근접해 있는지를 찾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바로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 볼 수가 있으십니다. 학습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마련했으면 이 데이터를 모두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 테스트용 데이터로 보통은 나누게 됩니다. 본 예제에서는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용 데이터로 편의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학습 전체 데이터셋에서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7대3 또는 8대2의 비율로 나누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커졌을 경우에는 이런 규칙은 의미가 없을 수 있고요. 우선 저희 데이터는 7대3의 비율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데이터의 70%를 트레이닝 데이터로 우선 나눴고요. 트레이닝 데이터를 사용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트레이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트레이닝을 수행하게 되면은 결과물은 모델이 나오겠죠. 이 모델이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테스트 데이터입니다.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하여 트라이얼 모델에 집어넣으면은 어떠한 예측값들이 나올 겁니다. 예측값들이 나오고 테스트 데이터에 있었던 정답과 비교를 해서 이 정답이 틀렸을 경우에는 다시 재학습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학습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딥러닝이 최근에 왜 유명해졌을까요? 세 가지를 보통은 듭니다. 첫 번째로는 딥러닝 알고리즘의 진화가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굉장히 빠른 연산을 병렬로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자원이 풍부해졌습니다. GPU겠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운데 있는 데이터입니다.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은 데이터로부터 어떠한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아주 큽니다. 저희가 인터넷이 확대되고 모바일 환경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음성 데이터 등등 많은 데이터들이 저희 손에 주어졌습니다. 하기 때문에 데이터로부터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머신러닝, 딥러닝은 풍부해질 수밖에 없었죠. 딥러닝과 관련된 아마존 AI 서비스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AI는 모든 개발자에게 머신러닝 능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의 서비스들, 자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다.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본인의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앱에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를 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맨 위에 있는 것들을 유념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딥러닝 기반의 이미지 분석 기능을 넣고 싶으면은 아마존 레코그니션 서비스를, 그다음에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문장을 읽어주는 기능을 넣고 싶으면은 아마존 폴리 서비스, 그리고 음성이나 텍스트 기반의 챗봇을 탑재를 하고 싶으면은 아마존 렉스 서비스를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플랫폼을 활용해서 바로 분석을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하여 관리형 머신러닝 서비스인 아마존 머신러닝, 그 다음에 관리형 하둡 서비스 위에서 스파크 ML을 돌릴 수도 있으십니다. 아래 두 개는 딥러닝을 직접 수행하고 알고리즘을 만드시고 연구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는 GPU와 CPU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사용하시게 될 다양한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들은 MXNet, TensorFlow, 카페 등 많이 사용하는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 GPU 자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지난주에 출시된 아마존 EC2 P3 인스턴스는 엔비디아 테슬라 V100 GPU를 지원합니다. 테슬라 V100 GPU 같은 경우에는 코어의 개수가 5120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텐서 코어라는 새로운 개념의 코어를 640개를 장착을 하고 있어서 딥러닝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개의 GPU를 사용하여 딥러닝 트레이닝을 하거나 추론을 할 때 GPU 간의 통신 속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GPU는 엔비디아 V-Link 2.0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최대 300GB/s의 속도로 데이터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EC2 P3 인스턴스와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사이즈로 제공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P3 2X 라지 인스턴스는 GPU가 한 장 꽂혀 있는 GPU를 한 개를 지원하는 인스턴스이고, 8X 라지는 GPU가 4개, 그 다음에 16X 라지 같은 경우는 GPU가 8개까지 지원이 됩니다. GPU를 8개까지 지원하는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대역폭이 25GBps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디스트리뷰티드 트레이닝을 할 때 네트워크로 인한 병목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GPU 서버가 있습니다. GPU 가상 서버가 있으면 그 위에 무엇을 해야 되죠? OS를 설치하고 각종 드라이버, 그리고 딥러닝 프레임워크, 툴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딥러닝 AMI, 아마존 머신러닝 이미지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존 머신러닝 이미지는 크게 두 가지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쿠다 8 드라이버를 기반의 AMI, 또 다른 하나는 테슬라 V100을 지원하기 위한 쿠다 9 기반의 AMI 두 가지 형태로 지원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인스턴스 타입에 따라서 올바른 AMI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러닝 AMI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S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리눅스나 우분투 베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많이 사용하는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치 MXNet이나 텐서플로우, 카페, 토치, 케라스, 케라스2, 티아노, 카페, CNTK, 파이톨치 같은 많이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들을 탑재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바로 딥러닝 학습을 수행하거나 실험을 할 때 도움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딥러닝에 필요한 다양한 라이브러리들도 필요하실 텐데요. 보통 파이썬을 많이 사용하시죠. 파이썬 버전 2, 버전 3,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 아나콘다, 맷플라 라이브러리 등등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어서 별도의 소프트웨어 추가 설치 필요 없이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실험을 수행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인텔 매스 커널 라이브러리입니다. 아파치 MXNet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인텔 매스 커널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경우 여러 가지 딥러닝 연산을 CPU에서도 고속으로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엔비디아 GPU를 잘 사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 드라이버도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다 드라이버나 CUDNN 드라이버들이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소프트웨어 설치 작업 필요 없이 바로 원하는 프로그래밍이나 실험을 해보실 수가 있으시죠. 자, 딥러닝으로 무엇을 해볼까요? 어떤 걸 해보고 싶으시나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아이디어들을 떠올리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딥러닝의 헬로우 월드격인 엠니스트 데이터셋에 대한 분석을 한 번쯤은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미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머티리얼에서도 많이 다루는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엠니스트 데이터셋 말고 패션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란도라는 아티클의 이미지들을 모아놓은 데이터셋인데요. 6만여 개의 학습 데이터, 만여 개의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이미지의 사이즈는 28 곱하기 28 그리고 모두 다 회색 이미지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10개의 카테고리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어떤 이미지가 주어지면 10개의 카테고리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여 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딥러닝에 적용한 아이디어는 뭘까요? 여러분들의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뉴런입니다. 뉴런과 뉴런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죠. 그런 것들을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구현한 것이 바로 딥러닝 또는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뉴런과 뉴런에 주고받는 것들을 구현을 어떻게 했는지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인공 뉴런,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을 구성하게 되는데 뉴런은 여러 가지들이 얽혀져 있죠. 여러 가지 뉴런들이 서로 얽혀져 있는데 저희는 계층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X1, X2, 그 다음에 XN으로 표현된 입력 뉴런들이 있고요. 입력 뉴런들은 다음 레이어에 있는 뉴런으로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저희는 출력 뉴런이라고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뉴런과 출력 뉴런의 관계는 각각의 가중치를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입력은 학습 데이터 X에 대한 벡터라고 보실 수가 있고 출력은 입력에 대한 리니어 펑션 결과 값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출력 값은 x1 곱하기 w1 더하기 x2 곱하기 w2 더하기 xn 곱하기 wn을 계산한 값이 바로 출력 뉴런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값들은 선형적인 연산을 저희는 했습니다. 선형적인 연산에서 비선형 구조 또는 출력을 원하는 범위의 값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비선형 함수를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류의 경우에는 0과 1 사이에 확률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함수를 적용을 하죠.
학습이란 무엇일까요? 가중치 W, 바이어스 B를 자동으로 찾는 과정이 바로 학습입니다. 저희가 주어진 거는 X2, X1, Xn, 그 다음에 이미 알고 있는 답을 알고 있죠. 이미 우리는 레이블을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W 값들을 찾는 또는 바이어스 B 값을 찾는 과정이 바로 학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딥 뉴럴 네트워크. 저희가 얘기를 할 때 딥 러닝, 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딥이라는 단어는 무엇으로 의미를 할까요? 앞에 페이지에서 봤을 때는 입력 뉴런과 출력 뉴런, 즉 레이어가 두 개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레이어가 두 개 있을 때 학습을 할 수 있는 패턴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보다 복잡한 패턴을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계층을 더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딥이라는 말을 쓰죠. 즉 여러 계층을, 여러 레이어를 사용한 네트워크가 바로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그림에서 가장 왼쪽은 인풋 레이어가 있고요. 앞에서 보셨던 그 인풋 레이어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은 아웃풋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 인풋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가 바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히든 레이어를 거쳐서 연결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딥러닝에서 트레이닝이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값들이 있습니다. 인풋 값들이 있고 각각의 뉴런들, 각각의 레이어들 간에 연결을 하는 뉴런들은 위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0.4, 0.3, 0.2, 0.9 등등의 가중치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중치를 통해서 인풋 값을 집어넣어서 이 가중치를 통해서 다음 레이어의 값을 구하고 다음 레이어의 값을 구하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해진 값을 x1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x1은 저희가 답을 알고 있죠. x값과 즉 실제 정답과 우리가 예측한 값과 틀린지 다른지를 살펴봅니다. 만약에 다르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게 만들어야 되겠죠. 같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네, 맞습니다. 웨이 값을 조정을 하면 되겠죠. 0.4, 0.3, 0.2, 0.9가 각각 얼마씩 조정을 하면은 네, x1 값과 x 값이 같도록, 즉 예측된 값과 실제 정답과 같도록 이제 만들 수 있는지가 저희가 학습을 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즉 이런 과정을 딥러닝에서는 백프로퍼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백프로퍼게이션은 예측값과 실제 정답 간의 차이를 저희가 로스 함수라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그 로스 값을 줄이기 위해서 각각의 웨이 값을 조정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백프로퍼게이션입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으니 궁금한 거는 그러면은 딥러닝으로 할 수 있는 모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풋 데이터와 아웃풋 데이터의 타입은 어떤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차트가 전체적인 딥러닝 모델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맨 왼쪽은 인풋입니다. 인풋이고 맨 오른쪽은 아웃풋입니다. 이 중간이 바로 뉴럴 네트워크, 딥 러닝 뉴럴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풋 값들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비디오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음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벤트들이 될 수 있고, 또는 이제 텍스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풋을 가지고 하고 싶은 거는 뭘까요? 이미지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즉 이미지의 어떤 부분이 사람이고 자전거인지를 구별해내는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이미지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디텍트하는 이미지 서치를 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떠한 이미지를 예술가가 그린 그림처럼 변경을 하는 뉴럴 아트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주어진 이미지에 대해서 텍스트를 달아보는 거예요. 캡션을 달아보는 거. 즉, 첫 번째 이미지를 보면은 여러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와 같은 캡션을 달아보는 것도 딥 러닝으로 가능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각각 인풋값과 아웃풋값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진 네트워크 컴포넌트들을 조합을 해 나갑니다. 조합을 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 옵션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옵션은 Fully Connected Network입니다. 레이어와 서로
연관된 레이어들의 뉴런들끼리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fully connected 네트워크이고요. 그 다음에 컨볼루션은 이미지에 대한 패턴을 추출하는 그런 네트워크 구조, 네트워크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폴링 레이어는 이미지 그 디멘전의 사이즈를 줄여서 전체적인 학습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적용하는 컴포넌트이고요. 그 다음에 연속된 데이터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위한 LSTM과 같은 네트워크 컴포넌트들도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마지막은 저희가 들어오는 데이터들은 이미지나 텍스트일지언정 이 모든 것들은 숫자로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단어를 숫자로 바꿔주는 임베딩이라는 기법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인풋 데이터를 주어진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집어넣어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feed forward라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아웃풋을 계산된 아웃풋과 실제 정답을 사용을 해서 학습을 시키는 과정이 바로 fit이라는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들 네트워크 컴포넌트들 간에 비선형성을 주기 위해서 다양한 액티베이션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시그모이드나 하이퍼볼릭 탄젠트나 렐로나 소프트 렐로와 같은 여러 가지 액티베이션 함수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미지 분석에 사용이 되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레이어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컨볼루셔널 레이어입니다. 이미지에서 패턴을 검출하는 다양한 필터들을 적용을 해서 계산해내는 것이 바로 컨볼루셔널 레이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가장 핵심적인 레이어입니다. 두 번째는 액티베이션 레이어입니다. 컨볼루셔널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선형 연산을 하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선형 연산만으로는 복잡한 구조를 저희가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비선형 구조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액티베이션 레이어가 담당하는 일이고요. 세 번째로는 폴링 레이어, 배열의 크기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폴링 레이어를 통했을 경우에는 224 곱하기 224 곱하기 64의 배열이 112 곱하기 112 곱하기 64의 크기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딥 뉴럴 네트워크는 굉장히 많은 연산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연산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파라미터의 개수를 줄여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폴링 레이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뉴럴 네트워크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차이점은, 일반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숫자들을 연결해 놓은 것이라고 본다라면은,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3차원 배열을 뉴럴로 갖는 네트워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에서 패턴을 찾는 컨볼루션 레이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시면은, 오른쪽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32 곱하기 32 곱하기 3이라는 배열을 저희가 이미지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전체에 대해서 이미지 전체에 대해서 어떤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의 한 부분에 대해서 특정 패턴이 있는지 없는지 검출을 하는 작업을 이미지 전체를 훑어가면서 연산을 하는 것이 바로 컨볼루셔널 레이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했을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하나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값이 어떤 이미지이고 저희가 원하는 프리딕션은 어떤 주어진 5개의 카테고리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구별하는 그런 문제를 딥러닝 기술을 사용해서 푼다라고 하면은 네트워크를 이렇게 짜볼 수가 있어요. 컨볼루셔널 레이어 두고요.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레이어를 두는데 렐로라는 액티베이션 함수를 적용한 액티베이션 레이어를 추가를 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추가를 하고 다시 렐로를 사용한 액티베이션, 다음에 디멘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폴링 레이어를 두고요. 이런 것들을 3번 반복을 하고 마지막에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찾아보는 그런 레이어를 두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동차 이미지를 주었을 때 자동차라는 카테고리에 속할 확률이 높다라는 결과를 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한번 짜보실 수가 있으시고, 오늘 후반에서는 이 네트워크를 직접
작성을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볼루셔널 레이어 알았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알았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합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조합을 해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어떤 주어진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모델들이 있는데요. 그런 모델로부터 출발하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가장 간단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것이 르넷이라는 네트워크입니다. 르넷 네트워크는 총 5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개의 컨볼루션 레이어, 그 다음에 3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흔히들 얘기하는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가지고 어떤 숫자인지 맞추는 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알렉스넷입니다. 알렉스넷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와 동일하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적용을 해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2012년에 이미지넷 챌린지에서 우승을 한 모델로 처음으로 딥러닝과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을 하여 오차를 굉장히 많이 줄였던 모델이기도 하고 여전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읽는 게 맞을까요? 구글넷이라고 읽기도 하실 텐데요. 정확한 발음은 구글르넷이라고 합니다. 구글르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인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굉장히 복잡하지만 제가 색깔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파란색은 아까 보셨던 컨볼루셔널 레이어고, 빨간색은 폴링 레이어, 그 다음에 노란색은 소프트맥스, 그다음에 파란색은 이제 다른 네트워크 구조인데요. 여전히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 구조로 복잡한 이미지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VGG라는 네트워크 모델도 있는데요. 역시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사용을 해서 만든 이미지 분석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모델을 여러분들의 기호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선택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레스넷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레스넷을 보면은 굉장히 딥합니다. 레이어의 수가 152개까지 가는데요. 레지듀얼 학습 개념을 사용해서 레이어들을 많이 구성을 할 수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정확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구현을 좀 해볼까요? 어떤 언어로 어떻게 구현할지, 저희가 자바가 편하시면 자바로 직접 다 저 네트워크를 짜실 건가요?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딥러닝 구현을 위해서는 좋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딥러닝 프레임워크들로는 MXNet, 텐서플로우, 카페, 토치 등등 여러 가지 유명한 프레임워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아파치 MXNet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파치 MXNet은 3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속도입니다. 노드와 GPU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학습 속도가 비례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에 익숙하시던, 그 다음에 디플로이 할 수 있는 타겟이 지원하는 언어에 맞도록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MXNet의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인 GPU 개수 증가에 따른 확장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는 그림과 같이 GPU의 개수를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인셉션이나 알렉스넷이나 레스넷과 같은 유명한 알고리즘들이 동일하게 효율적으로 수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GPU 증가에 따라서 91%의 효율성을 낸다라고 저희가 테스트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MXNet을 이야기하기 전에 글로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저희가 힘을 합해서 글로온이라는 프로젝트를 런치를 했는데요. 유연한 딥러닝을 위한 쉬운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텐서플로우를 쓰실 때 케라스 같은 거를 사용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텐서플로우가 좋은 프레임워크이긴 하지만 약간 복잡한 면이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단순하게 접근을 하기 위한 딥러닝 프레임워크인 케라스 같은 걸 사용하시는데요. 그것과 유사한 어프로치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딥러닝을 보다 쉽게 데이터를 다루듯이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것이 바로 글로온이라는 겁니다. 현재 글로온을 사용을 해서 MXNet을 백엔드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친숙한 API를 제공하고 다이내믹 네트워크를 구성을 한다거나 알고리즘으로 네트워크를 정의하고 또는 학습을 위한 고속 연산자를 지원을 하는 것이 글로온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온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에 있는 링크의 내용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파치 MX넷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파치 MX넷 구성 요소로는 크게 네 가지로 들 수가 있습니다. NDArray라는 패키지, 심볼이라는 패키지, 모듈이라는 패키지, 이터레이터라는 패키지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 NDArray는 명령형 프로그래밍을 지원하고 GPU와 CPU에서 다차원 배열을 정의를 하고 수행하는 데 사용이 되는 패키지입니다. 두 번째 심볼은 선언형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뉴럴 네트워크의 그래프를 정의를 하고 최적화를 위한 자동 미분 수행을 하는데 사용이 되는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듈은 이렇게 정의된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실제로 학습 및 예측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패키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터레이터는 학습 데이터를 로딩해서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터레이터라고 봅니다. 이 네 가지 패키지를 적절히 조합을 해서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학습을 수행하고 수행된 결과, 즉 모델을 사용해서 예측을 하는 것을 구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NDArray입니다. NDArray는 mxnet.NDArray라는 패키지 이름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다차원 배열에 대한 수학 연산을 위한 핵심 자료 구조입니다. 고정 크기의 동일한 데이터 타입의 다차원 배열을 정의할 때 사용하고요. numpy와의 커다란 차이점은 CPU, GPU 또는 여러 GPU 환경에서 연산을 최적화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 연산을 가용한 하드웨어에 걸쳐서 병렬로 수행하게 됩니다. 간단히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XNet을 사용하기 위해서 MXNet을 임포트 하고요. 그 다음에 numpy를 임포트 했습니다. 그 다음에 2 곱하기 3 배열을 직접 정의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a equal mx.ndarray.array 하시고 array 그 데이터를 적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데이터 타입을 명시를 하는 걸로 할 수가 있습니다. NDArray의 주요 어트리뷰트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주요한 거 4개만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shape이라는 어트리뷰트입니다. 배열의 차원의 값입니다. 앞에 예제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2 곱하기 3이 바로 shape이 되겠고요. d타입은 원소의 데이터 타입입니다. 즉 앞에 인티저 32가 데이터 타입이 되겠죠. 사이즈는 뭘까요? 배열의 총 원소의 개수입니다. 앞에 예제 2 곱하기 3 배열에서의 사이즈란 2 곱하기 3, 6이 되겠죠. 컨텍스트, 행렬이 저장된 디바이스입니다. GPU인지 CPU인지를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 패키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볼, mxnet.symbol이라는 패키지 이름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심볼을 이용해서 선언형 프로그래밍 방법은 첫 번째, 입력과 출력에 대한 플레이스홀더를 이용해서 연산 그래프를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NDArray 변수들을 플레이스홀더에 바인딩한 후 그래프의 연산을 수행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심볼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최적화된 연산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즉, 메모리 재사용을 통해서 적은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최적화된 연산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심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은 A라는 노드와 B라는 노드를 두 개를 정의하고 두 개를 더해서 새로운 노드를 정의하는 그래프를 만들어 보는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mxnet을 임포트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a는 mx.sim.variable a. 자,
여기서 베리어블입니다. 베리어블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플레이스 홀더를 정의를 한다고 했죠. 그 플레이스 홀더가 바로 베리어블이라는 것으로 정의가 됩니다. b는 역시 위에와 마찬가지로 mx.sim.variable 그 다음에 노드의 이름을 주겠죠. c라는 것을 정의하죠. c는 a 더하기 b, d는 a 곱하기 b 그 다음에 e는 특이하게 mx.sim.a와 b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노드들에 대해서 다양한 연산을 적용하여 새로운 노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네트워크 그래프는 mx.biz.plotNetwork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보시는 것과 같이 시각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하나 드릴까요? D와 E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으신가요? 둘 다 곱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E 같은 경우에는 sim.dat을 사용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셨던 행렬의 곱셈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D, A 곱하기 B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각각의 원소, 즉 각각의 동일한 위치에 있는 원소들을 곱해서 더한 값을 계산하는 것이 바로 곱하기 연산자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볼 패키지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쉽게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함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컨볼루션 레이어를 쉽게 집어넣기 위해서 컨볼루션이라는 함수, 액티베이션이라는 함수, 폴링이라는 함수, 그 다음에 다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변경을 하는데 사용하는 플래튼 함수,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레이어를 모두 다 두 개의 레이어에 있는 여러 개의 뉴럴 네트워크를 모두 다 연결하는 구조를 넣기 위한 fully connected. 마지막 소프트맥스 아웃풋은 여러 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마지막 레이어에 두는 함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 사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단순히 A 더하기 B, B 더하기 C 그런 것들을 봤는데 이번에는 실제 뉴럴 네트워크를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인풋 레이어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인풋 레이어는 net equal mx sim variable 이라는 걸로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데이터라는 이름을 가진 인풋 레이어를 정의를 했습니다. 자, 다음 레이어를 추가를 합니다. 다음 레이어는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즉, 모든 뉴럴이 인풋 레이어의 모든 뉴럴이 다음 레이어의 모든 뉴럴과 연결이 돼 있는 그런 네트워크 구조를 추가를 하기 위해서 fully connected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고요.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첫 번째 데이터 이퀄렛, 바로 전 레이어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name은 이 레이어의 이름을 지정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num, underbar, hidden 같은 경우가 요 새로 추가되는 레이어에 들어가는 뉴럴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즉 128개의 뉴런을 갖는 레이어를 새로 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액티베이션 함수를 적용을 했습니다. 네, 즉 비선형 구조를 집어넣기 위해서 액티베이션 함수를 적용을 했고요. 파라미터는 동일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이퀄렛, 바로 전 레이어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레이어의 이름을 지정하기 위해서 name이라는 파라미터에 rel1이라는 값을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액티베이션 함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rel라는 함수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지정을 act underbar type로 합니다. 다시 한번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사용해서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액티베이션 함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맥스 아웃풋이라는 함수를 적용하여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푸는데 사용하는 레이어를 추가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mx.biz.plot_network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지금 만든 네트워크 구조를 시각화하는 것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시각화가 됩니다. 보시면은 맨 아래 데이터 저희가 정의를 했죠. 그 다음에 어떤 레이어를 추가를 했죠?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추가를 했습니다. 네,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추가했는데 그 레이어에 존재하는 뉴런의 개수는 128개로 숫자로 표시가 됐고, 그 다음은 액티베이션 함수를 적용을 했죠. rel라는 타입의 액티베이션 함수를 적용을 했고, 다시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시각화하는데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도 마련을 했고 뉴럴 네트워크도 작성을 했어요. 뉴럴 네트워크에 작성을 했으면 이제 해야 될 건 뭐죠? 트레이닝을 시키고 만들어진 모델을 사용해서 프리딕션을 하는 겁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어떤 패키지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모듈이라는 패키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듈은 mxnet.module이라는 패키지 이름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정의된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고 학습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예측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패키지입니다. 두 가지 레벨의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합니다. 상위 레벨의 인터페이스와 중간 레벨의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학습 순서를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수행할 때는 학습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모델 파라미터를 초기화하고 네트워크를 따라서 포워드 또는 백워드 연산을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그레디언트를 기반으로 가중치 값들을 조정을 합니다. 이렇게 얻은 가중치를 주기적으로 디스크에 저장하는 모델 체크포인트를 수행하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학습입니다. 학습을 수행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각각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각각에 대응하는 함수가 무엇인지가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중간 레벨의 인터페이스는 이런 세부적인 태스크들을 함수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데이터 입력을 위한 바인드, 모델 파라미터 초기화를 위한 이닛 파람이나 이닛 옵티마이저, 포워드 업데이트 매트릭, 백워드 업데이트와 같은 중간 레벨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직접 머신러닝 트레이닝 모델을 구현해 볼 수가 있으시고요. 또는 fit이라는 함수 하나로 이러한 모든 과정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모델이라는 객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모듈이라는 객체를 만들 때 전달해야 될 파라미터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4가지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듈에 무엇을 꼭 전달해야 될까요? 뉴럴 네트워크, 정의를 전달해야 됩니다. 어떤 네트워크에 대해서 학습을 수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볼 값을, 즉 뉴럴 네트워크 정의 값을 전달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컨텍스트입니다. 어떤 디바이스에서 수행할 건지를 지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CPU 기반의 트레이닝을 하고 싶다, CPU 기반의 인퍼런스를 하고 싶다 하면은 CPU 자원을 사용하도록 지정을 해야 되겠지만 GPU를 가지고 있으면은 GPU를 사용하도록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데이터와 레이블에 대한 변수 이름을 지정을 합니다. 즉 문제와 답을 지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듈에 대한 객체를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자, 여러 개의 GPU를 사용하고 싶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개의 GPU를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쪼개서 여러 개의 GPU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알고리즘을 쪼개서 여러 개의 GPU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데이터 패러럴리즘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는 MXNet의 특징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GPU를 사용하도록 간단히 설정이 가능한데요. 앞에서 모듈 객체를 생성할 때 컨텍스트라는 값을 파라미터를 통해서 어떤 자원을 사용할지를 지정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만약에 GPU가 1개 있다 라고 하면은 context equal mx.gpu 0이라고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지정한 GPU 1개만을 사용할 테고요. 하지만 여러 개의 GPU를 사용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GPU에 대한 리스트를 컨텍스트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 레벨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학습이 이루어지는 단계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주어진 입력 데이터 및 레이블 모양에 따라서 메모리를 할당하는 작업, 즉 바인딩 작업을 합니다. mode.bind라는 것을 호출을 하게 되겠죠. 데이터 쉐입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 쉐입을 집어넣어서 메모리를 할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파라미터를 초기화합니다. 즉 파라미터는 무엇일까요? W 값과 B 값들, 즉 가중치 값들을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데 그 학습해야 되는 가중치 값들에 대한 초기 값을 설정을 합니다. 초기 값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두 다 0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난수를 사용을 해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학습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초기 값을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꾸준히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파라미터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학습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 학습을 수행할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학습 진행 속도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학습에 대한 알고리즘은 옵티마이저 이퀄 SGD라는 것을 설정을 했고요. 즉, 가장 기본적인 스타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적화, 즉 최적화된 W 값을 찾아라 라고 이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있으면은 학습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지가 바로 러닝 레이트입니다. 러닝 레이트라는 값을 0.1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정확도를 매트릭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metric.create하고 ACC로 줬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학습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을 한 번 수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할 때 문제집을 한 번 풀진 않지 않습니까? 여러 번 풉니다. 동일하게 머신러닝도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번 학습하면 학습할수록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하기 때문에 이 학습 반복을 저희는 에포크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for 룹이 보이죠? for epoch in range 5 학습을 5번 수행하겠다라고 이제 정의를 한 거고요. 그 아래 또 포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배치입니다. 즉 학습을 한번 할 때마다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한번 이루어지게 되겠는데요. 학습을 하는 단위를 정의를 하는 방법입니다. 전체 데이터를 모두 다 네트워크에 흘려서 애큐리시를 한번 계산을 한 다음에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한번 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를 작은 단위로 쪼갭니다. 즉, 이 단위를 저희는 배치라고 부르고요. 이 배치만큼 이제 학습 한 번을 하기 위한 것이 일반적으로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배치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 미니 배치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이 포문이 존재를 한 겁니다. 네, for batch in training iter. 즉, 이터레이터야 배치 사이즈만큼 잘라서 나한테 하나하나씩 주렴이라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얻은 미니 배치 사이즈, 미니 배치 단위로 이제 학습을 수행하죠. 학습을 수행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인풋 값을 네트워크에 집어넣어서 predicted value를 구하는 forward 함수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이 됐는지 매트릭을 계산을 하고, 그 매트릭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이제 백워드 프로퍼게이션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렇게 얻어낸 그레디언트들을 각각의 웨이 값들에 적용을 하는 업데이트를 수행을 합니다. 즉 forward 업데이트 매트릭, backward 업데이트 이 네 가지 함수를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면은 트레이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잡합니다. 네. fit이라는 함수, 즉 상위 레벨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은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은 여러 단계의 코딩을 한 줄로 줄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학습을 할 때는 fit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예측을 할 때는 predict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즉 앞에와 같은 트레이닝 코드를 이와 같이 fit 함수 하나로 바꿔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트레이닝 이터레이터입니다. 트레이닝 데이터를 배치 단위로 잘라서 이제 전달해 줄 이터레이터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밸루에이션 이터레이터, 즉 만들어진 학습 모델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밸루에이션 데이터를 잘라서 주는 이밸루에이션 이터레이터를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학습에 사용된 알고리즘을 지정을 하는 옵티마이저,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에 대한 각각의 조정값들, 파라미터 값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러닝 레이트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은 애큐리시로 했고, 여기서는 넘버 오브 에포크, 학습 반복 횟수를 8번으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보실 수가 있으시죠. 이렇게 학습이 잘 됐어요. 학습이 잘 됐으면은 이제 이 프로그램 접고 가나요? 아닙니다. 만들어진 모델을 활용을 해서 실제 프리딕션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프리딕션에 적용을 하도록 그 모델을 이제 들고 가야 되는데 이 코드를 들고 가서 재학습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모델을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한 후에 이후에 재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학습이 완료된 모델은 파일로 저장하고 필요할 때 저장된 모델을 읽어서 예측을 하시면 됩니다. 저장하는 방법은 mx callback.do 체크포인트라는 것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읽을 때는 load 체크포인트라는 함수를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모델을 저장해서 만들어진 파일이 어떤 것들이 생기는지가 궁금하시죠? 두 가지가 생깁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정의를 명시한 파일이 JSON이라는 확장자로 하나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각각 단계별로 학습된 파라미터 값들이 .params.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생기게 됩니다. 즉 하나의 모델, 하나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여러 번 수행을 하면서 네트워크 모델을 저장했다라고 하면은 네트워크 정의 함수는 하나가 생기겠고요. 학습된 파라미터 값들, 각 스테이지마다 저장했던 값들이 여러 개의 파일로 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구현을 해볼까요? MX 넷을이용해서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할 함수들은 심볼 안에 있는 컨볼루션 함수, 액티베이션 함수, 폴링 함수, 플래트닝 함수, 풀리 커넥티드 함수, 소프트 맥스 아웃풋 함수, 이런 6개의 함수를 사용을 해서 주어진 이미지가 있을 때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구분을 하는 그런 뉴럴 네트워크를 직접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단계별로 어떻게 구현을 할 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단순한 르네5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미 앞에서 보셨던 코드들입니다.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인풋 레이어를 데이터 이퀄 mx sim 베리어블 데이터라는 걸로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태워야 되는 거는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정의를 합니다. 컨볼루션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추가를 하고요. 여기서 저희가 설정할 수 있는 값들은 커널 값이랑 넘버 오브 필터입니다. 커널 값은 얼마나 패턴을 찾을 영역에 대한 얘기고요. 패턴의 크기에 대한 정의고요. 네, 크면 5 곱하기 5라는 사이즈의 패턴을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에서 몇 개의 패턴, 즉 몇 개의 필터를 찾아볼 건지를 정의하는 것이 num 언더바 필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액티베이션 함수입니다. 네, 액티베이션 함수를 어떤 거를 적용할지를 정의하는 거고요. 폴링은 디멘전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폴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폴 타입은 max입니다. 즉 주어진 영역에 대해서, 즉 주어진 영역이란 커널로 정의가 되는데요. 2 곱하기 2 영역에 대해서 어떤 숫자를 대표로 하나를 뽑을지, 즉 여기서는 max, 제일 최대 값을 대표 값으로 뽑는 거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3D 배열을 1차원 배열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은 flatten이라는 함수로 이루어집니다. 즉 이미지에서 패턴을 검출할 때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사용을 해서 이미지 패턴을 검출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10개의 카테고리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1차원으로 쭉 펼쳐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서는 3차원을 1차원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flatten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latten을 통해서 1차원 배열로 이제 바꿨고요. 1차원 배열로 바꾼 다음에 여러 개의 또 패턴을 한번 더 검출하기 위해서 fully connected array와 activation 함수를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카테고리 판별을 위해서 output layer를 정의를 하는데요. 이때는 softmax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아웃풋 레이어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았으니 실제로 MXNet을 이용해서 패션 엠리스트 분석을 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코드는 지금 보시는 GitHub에 올라가 있고요. GitHub에 올라가 있고 이 GitHub 리파지토리를 보면은 여러 개의 파이썬 노트북이 있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이 있는데 그 중에 E3 이미지 레코그니션 클로딩 디텍터라는 노트북에 있는 예제를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나온 명령들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저희가 EC2 인스턴스에 접속을 하기 위한 명령 행인데요. 처음 보시는 옵션이 있을 거예요. 빼기 대문자 L 8888 로컬호스트 8888, 즉 Secure Shell Port Forwarding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사용할 툴은 주피터라는 웹 베이스 툴인데요. 웹 베이스 툴이긴 하지만 EC2 인스턴스에서 수행이 되고 로컬 어드레스로 리슨을 하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명령, 이러한 옵션을 사용해서 포트 포워딩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 git 클론 같은 경우에는 해당 리퍼스토리를 클론하는 커맨드이고요. 클론하게 되면은 dl 빼기 트위치 시리즈라는 디렉토리로 이동해서 주피터 노트북을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C2 인스턴스, 즉 GPU를 갖는 EC2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C2 인스턴스 콘솔로 가서요. 저희가 딥러닝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네. 딥러닝 AMI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저는 최근에 출시된 P3 인스턴스를 사용하겠습니다. P3 인스턴스를 모든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CUDA 9 드라이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CUDA 9 드라이버를 갖는 인스턴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해 보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P3 2X 라지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성이 된 인스턴스에 접속하는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Secure Shell 커맨드를 사용해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윈도우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편하신 Secure Shell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유념해 주셔야 되는 것은 반드시 포트 포워딩 기능을 켜셔야 됩니다. 자, 해당 인스턴스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스에 들어가 보면은 제가 이미 GitHub를 클론해 놨습니다. GitHub를 클론하시면은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주피터 노트북 파일들을 볼 수가 있으신데요. 여기서 주피터 노트북 이라고 수행을 하시면은 이와 같이 주피터 노트북이 로컬로 수행이 됐고 URL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이 URL을 가지고 웹브라우저에 붙여 넣으시게 되면은 제가 만든 EC2 인스턴스에서 수행한 주피터 노트북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러 가지 예제가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패션 엠리스트를 클래시피케이션하는 문제를 구현한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키워서요. 이미 코드가 다 만들어져 있고요. 이 코드를 한번 살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를 로딩합니다. 데이터를 로딩하는 함수들은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죠. 그 중에서 패션 엠리스트 데이터는 저희가 이런 URL에 즉 S3 버킷에 트레이닝 데이터와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올려놨습니다. 이 데이터를 그냥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 데이터를 빨리 효과적으로 로딩하기 위해서 다운로드 데이터와 그 다음에 리드 데이터라는 함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을 수행하는 방법은 이 위에 있는 플레이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해당 셀에 클릭을 하신 다음에 Shift Enter를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파일이 다운로드가 이미 받아졌고요. 이 셀이 모두 다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면은 여기서 아까 별표를 보셨을 텐데 별표가 숫자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서 패션 엠리스트 데이터셋은 10개의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구별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10개의 카테고리는 0부터 9까지의 레이블을 갖는데 0은 티셔츠고 2는 트라우저, 즉 9는 앵클 부트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즉 각각의 이미지는 0부터 9까지 사이의 라벨 중에 하나를 갖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셀이 하는 역할은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 셋들이 내가 로드한 건지 찍어보는 건데 지금 이미 제가 한번 수행을 했던 거라서 클리어하고 다시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로딩을 다시 하고요. 조금 걸립니다. 네, 데이터 로딩이 끝났고 그 다음에 다음 셀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드된 이미지를 화면에 출력하는 방법은
매트플랫 라이브러리의 파이플랫을 사용해서 바로 주피터 노트북 위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10개의 그림을 연속으로 출력하기 위해서 코드를 작성한 거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패션 엠니스트 파일셋에 데이터셋에 있는 각각의 이미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떤 건지 알아보실 수 있으실까요? 첫 번째는 신발, 두 번째는 티셔츠, 뭐 등등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점 쉐이프라는 속성을 통해서 각각의 이미지가 어떤 크기를 가지고, 어떤 사이즈를 가지고, 어떤 쉐입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레이 스케일이기 때문에 2차원 배열이면 충분하고요. 각각이 그다음에 세로와 가로가 28 곱하기 28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 셋임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 데이터 셋들은 저희가 배치 러닝을 하기 위해서 배치 단위로 잘라주는 이터레이터를 통해서 변경을 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형을 했고요. 이제 중요한 모델 정의입니다. 아까 보셨던 그런 코드들을 동일하게 이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인풋 데이터가 들어오기 위해서 베리어블 플레이스 홀더를 하나 정의를 했고요. 여기가 이제 인풋 레이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여러 개의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추가를 하겠죠. 여기서는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3개를 추가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컨볼루셔널 레이어에서는 패턴 사이즈가 5 곱하기 5인 것들을 이제 한번 찾아보도록 하는 거고, 그 패턴은 개수는 30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찾은 패턴 컨볼루셔널 레이어 다음에 액티베이션 함수, 렐루 함수를 적용을 해서 비선형 구조를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행렬 크기를 줄이기 위하여 2 곱하기 2 커널 사이즈 맥스 폴링을 적용했습니다. 이와 동일한 레이어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하고 또 한번 정의를 했습니다. 자,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딥하면 딥할수록 여러 가지 복잡한 패턴들을 많이 학습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번 3개를 넣어 봤습니다. 3개의 레이어, 3개의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는 클래시피케이션, 분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3차원 배열을 2차원, 1차원 배열로 바꿔야 되겠죠. 다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바꾸기 위해서 flatten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1차원 배열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패턴들을 더 추출하기 위해서 fully connected layer, 즉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했는데 이 해당 fully connected 레이어는 500개의 뉴런을 갖도록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선형 구조를 넣기 위해서 렐루 함수를 사용한 액티베이션 레이어를 추가를 했고요. 마지막에 아웃풋 레이어를 추가를 했는데요. 여기서 유념해야 해줘야 될 점은 히든 넘버입니다. 뉴럴의 개수입니다. 마지막 그 분류 문제에서 마지막 레이어의 뉴럴 개수는 그 분류를 하고자 하는 클래스 개수랑 일치를 시키면 됩니다. 즉 패션 엠니스트는 몇 개의 클래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0개입니다. 하기 때문에 마지막 레이어는 10개의 뉴런을 갖도록 구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프트 맥스를 통해서 각각의 뉴런이 갖는 값들을 확률 값으로 이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앞에서 지금까지 구성한 네트워크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플랫 언더바 네트워크라는 함수를 호출해 봤습니다. 자,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행하면은 어떤 학습도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네트워크만 정의했어요. 아래로 쭉 내려 보시면은 자, 데이터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저희가 추가를 했고요. 커널 사이즈가 5 곱하기 5였고 30개의 패턴을 찾아봐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적용하고 맥스 폴링 적용을 했고요. 다시 컨볼루셔널 레이어 적용을 했고 액티베이션, 맥스 폴링, 다시 한번 세 번째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집어넣고 마지막에 한번 플래트닝 하고, 그 다음에 플래트닝 된 결과값을 다시 하나의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추가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fully connected 레이어 뉴럴 10개짜리로 한 다음에 소프트맥스 값을 통해서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그 네트워크 모델을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해야 될 건 뭔가요? 데이터 마련을 했고요. 네트워크 작성을 했고요. 학습을 수행해야 되죠. 학습을 수행하는 방법은 모듈이라는 패키지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모듈이라는 패키지를 정의를 했고요. 첫 번째 들어가는 파라미터는 symbol 르넷입니다. 앞에서 작성한
앞에서 작성한 네트워크를 저희가 르넷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고요. 컨텍스트가 들어갑니다. 어떤 리소스에서 트레이닝을 수행할지. 제가 지금 P3 인스턴스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GPU를 사용해서 연산을 하겠습니다. GPU가 제가 4개짜리 GPU를, 4개짜리 GPU 4개를 갖는 인스턴스를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4개를 모두 사용하기 위해서 레인지를 4로 이제 바꿔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듈을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bind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마련합니다. 그 다음에는 상위 레벨의 인터페이스 fit을 통해서 직접 트레이닝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는 거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미리 배치 단위로 쪼개서 전달해주는 트레이닝 이터레이터,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에 사용할 밸리데이션 이터레이터,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 최적화를 하는 알고리즘은 스타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정의를 했고요. 스타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학습을 수행할지를 정의하는 러닝 레이트를 0.1로 줬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 수행할 때마다 얼마나 정확도가 있는지를 얼마만의 정확도를 저희가 모델이 달성하고 있는지를 중간중간에 확인하기 위해서 배치 언더바 엔드 콜백이라는 콜백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포크 전체 학습을 수행할 횟수는 10회로 정의를 했고요. 자,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CPU를 쓰냐 GPU를 쓰냐에 따라서 학습 수행 속도가 달라지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바인드가 지금 이루어졌고요. 학습이 중간 수행하는 과정을 남기고 있습니다. 즉 배치 200개가 수행될 때마다 하나씩 이제 결과를 찍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 스피드는 초당 몇 개의 샘플을 처리했는지, 그 다음에 액큐리시가 얼마인지. 처음에 액큐리시는 이제 9%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 액큐리시, 밸리데이션 액큐리시. 트레이닝 액큐리시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통해서 얻은 액큐리시고, 밸리데이션 액큐리시는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얻은 액큐리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습이 수행이 되면서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은 트레이닝 액큐리시와 밸리데이션 액큐리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트레이닝 액큐리시는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밸리데이션 액큐리시가 높아지다가 어느 순간 낮아지는 것을 확인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너무 잘 외운 거죠. 그럴 경우에 이제 취해야 될 액션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학습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9% 정도의 정확도를 냈고, 하지만 어느 순간 되니까 80%, 82%, 84%의 정확도를 내는 이런 모델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사용을 해서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딕션을 한번 해보는 건데요. 저희가 프리딕션은 뭘로 한다고 했죠? 네, predict라는 API를 통해서 이제 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어떤 하나의 이미지를 던져주고 이게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 건지 확인해 봐라 라고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덱스가 30번인 이미지를 던져주고 이제 예측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카테고리가 8이라는 카테고리고 확률은 내가 8이라고 예측할 확률이 99%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네. predicted 8, 카테고리 8이 뭘까요? 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8은 가방입니다. 네, 잘 맞췄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몇 번 해볼까요? 300 한번 해보겠습니다. 300번째 이미지가 제가 뭔지 모르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0번째 이미지 잘 알기 힘든데 뭐 여성 의류 같습니다. predicted 카테고리 3번입니다. 카테고리 3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 네, 드레스인가요? 뭐 드레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MXNet을 사용해서 이미지가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분류하는 모델을 쉽게 만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는데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번 실험을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다시 돌아와서 자, 딥러닝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네,
굉장히 밖에는 외부에 굉장히 많은 리소스들이 있는데요. AWS도 딥러닝과 AI에 대한 여러 가지 리소스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AWS AI 페이지입니다. 한글 페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블로그를 담고 있는 AI 블로그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딥러닝 책들 많이 이제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딥러닝의 처음부터 끝까지에 대해서 예제 코드와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는 스트레이트 도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도 딥러닝을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참고를 했고요. 네, 좋은 사이트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치 MXNet이나 글로온에 대해서 더 궁금하다라면은 각각의 해당 서비스,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이트를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월 말 12월 초에 저희의 큰 행사인 리인벤트 2017이 개최되는 것을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중에서 머신러닝이 굉장히 큰 꼭지로 진행이 되는데요. 50개 이상의 브레이크아웃 세션, 그 다음에 핸즈온 워크샵 랩, 딥다이브, 척크터크 등이 이제 진행이 되고 주목할 만한 이벤트들은 로보카 랠리가 진행이 되고요. 딥 러닝 서밋이 별도로 진행이 되고 딥러닝과 AWS에 관련된 여러 개의 세션과 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비전이나 랭귀지, 스피치와 관련된 내용들도 진행이 되니까 이번 리인벤트에 가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한번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못 가시는 분들은 아마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갖거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은 딥러닝을 조금 더 딥하게 공부를 해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고 발표, 자료, 녹화 영상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